자기야, 오늘 저녁에 깜짝 선물 있어. 남편이 말했다. 하지만 그가 부엌으로 장바구니를 옮기는 동안 나는 그의 메신저 대화창에서 한 줄을 보고 말았다. 말씀하신 대로 전부 넣었습니다. 효력은 바로 나타날 겁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오늘 밤 당신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항상 궁금하답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서연은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통이 든 봉투를 손에 들고 자신의 3층 아파트로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퇴근 후라 유난히 긴 하루였다. 그녀는 도시 반대편에 있는 친정에 들러 어머니가 베란다에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돕고 건강을 잘 챙기고 일에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늘 똑같은 잔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늘 그렇듯 갈비찜과 여러 반찬을 만들어 서연에게 집에 가져가라고 억지로 떠맡기셨다. 박서방한테 갖다 줘. 너희들처럼 그런 인스턴트 음식만 먹지 말고 제대로 된 밥 좀 먹으라고 해. 어머니는 딸의 뺨에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서연이 열쇠로 문을 열자마자 무언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아파트에서는 신선하고 향긋한 꽃 내음이 났다. 현관에는 커다란 장바구니 2개가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에서는 식료품 포장지가 보였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귀를 기울였다. 부엌에서 조용한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 씨, 집에 있었어요.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남편을 불렀다. 부엌에서 남편 박진우가 나왔다. 그는 평소와 달리 생기가 넘쳐 보였다. 홈웨어 스웨터를 입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곧장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관자놀이에 입을 맞췄다. 자기야, 벌써 왔어. 장모님은 어떠셔? 괜찮으시지? 그의 목소리는 그들의 결혼초처럼 따뜻하고 다정했다. 서연은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지난 반년 동안 진우는 늘 지친 모습으로 늦게 귀가했고 말없이 텔레비전 앞에서 저녁을 먹었으며 단답형으로 대답하다가 서재로 들어가 서류 작업을 마저 하곤 했다. 그들은 거의 속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이유 없이 서로를 안아주지도 않았으며 밤에 함께 영화를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예상치 못한 다정함과 눈빛 속의 관심이라니. 엄마는 잘 계세요? 이거 당신 먹으라고 싸주셨어요. 서연이 봉투를 건넸다. 그런데 당신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리고 이 장바구니들은 뭐예요? 진우는 봉투를 받아 안을 들여다보더니 더욱 환하게 웃었다. 오, 잘 됐네. 장모님표 반찬은 최고지. 들어봐, 서연아. 오늘 밤은 특별한 날이야. 내가 우리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어. 예전처럼 진짜 근사한 저녁 말이야. 저녁 식사에 필요한 건 다 사왔어. 내가 직접 요리하고 싶어. 자기는 그냥 쉬어. 내가 다 할게. 특별한 날, 서연이 재킷을 벗으며 되물었다. 무슨 날인데요? 그냥. 진우가 윙크했다. 사랑하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저녁에 깜짝 선물이 있을 거야. 진짜로. 나는 자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는 이번에는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는 무언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서연은 현관에 선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상황 어딘가가 잘못된 것 같았다. 남편의 로맨틱한 제스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지난 몇 달간의 그들의 삶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피곤함에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다. 정말 긴 하루였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진우가 정말로 그리워했고 관계를 회복하고 예전의 친밀함을 되찾고 싶었을지도. 서연은 눈을 감고 긴장을 풀려고 애썼다. 부엌에서는 요리하는 소리,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확실히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그를 도우러 가고 싶었지만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쉬어. 일어나지 마. 진심이야. 오늘은 자기가 여왕이고 나는 자기의 요리사야. 그녀는 피식 웃으며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옆에 있는 커피 테이블 위에는 진우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그는 부엌에 가거나 샤워하러 갈 때 종종 휴대전화를 거실에 두고 가곤 했다. 서연은 화면을 보았고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그녀는 남의 휴대전화를 보지 않았다.
그것은 사생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그쪽으로 이끌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짧은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전부 넣었습니다. 효력은 바로 나타날 겁니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다시 읽고 또다시 읽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전부 넣었다. 어디에? 무엇을? 효력은 바로 나타날 거다. 무슨 효력?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은 꺼지며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그녀는 메시지 내용을 이미 외운 후였다. 부엌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차 마실래? 아니면 주스가 나을까? 차 마실게. 고마워. 그녀는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휴대전화를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내려놓고 자세를 바로 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쩌면 업무 관련 일일지도 모른다. 진우는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하청업체나 공급업체와 자주 연락했다. 누군가 자재 배송을 확인했거나 견적서에 무언가를 추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왜 그런 메시지가 업무용 채팅이 아닌 개인 번호로 왔을까? 그리고 왜 효력은 바로 나타날 겁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불길하게 들렸다.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이미 켜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유리창에는 지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대충 하나로 묶은 머리카락이 보였다. 그녀는 42살, 진우는 45이었다. 그들은 함께 산 지 15년이 되었다. 지인들의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만났다. 그때 그는 믿음직하고 차분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는 멋지게 구애했고 꽃을 선물하고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1년 후 그들은 결혼했다. 처음 몇 년은 좋았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집수리를 위해 돈을 모으고 아이를 꿈꿨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검사 결과 서연에게 건강 문제가 있어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때 진우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 그는 더 과묵해지고 차가워졌다. 그리고 그의 커리어 쌓기가 시작되었다. 출장, 야근, 그들이 사는 아파트는 서연의 것이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낡은 아파트였지만 좋은 동네에 위치한 소박한 30평대 집이었다. 결혼 후 그들은 리모델링을 했다. 진우는 부엌과 욕실을 새로 꾸미는데 자신의 돈을 투자했지만 법적으로 아파트는 결혼 전 상속받은 것이므로 서연의 소유로 남아있었다. 지난 반년 동안 진우는 몇 번이나 서류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유언장은 어디에 보관하는지, 생명보험은 있는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인은 누가 되는지 물었다.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유언장은 없어. 아파트는 가장 가까운 친족인 남편에게 자동으로 넘어갈 거야. 그러면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제를 바꿨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그의 눈빛을 기억했다. 어딘가 계산적이고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한 달 전 그는 갑자기 그녀 명의로 생명보험에 들자고 제안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합리적인 생각이라며 재정적인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 서연은 동의하고 서류에 서명했다. 수익자는 그녀의 어머니로 기재되었지만 진우는 자신도 두 번째 수익자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이 불안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서연은 또 다른 순간을 떠올렸다. 2주 전, 진우는 늦은 밤 베란다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닫는 것을 잊어서 우연히 그곳에 나갔고 그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며 급하게 통화를 끊었다. 그녀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동료야. 업무 문제로 라고 대답했다. 서연아, 이리 와봐. 진우가 부엌에서 불렀다. 내가 뭘 만드는지 보여줄게. 그녀는 움찔하며 현실로 돌아왔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어쩌면 자신이 과장하고 쓸데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냄비에 담긴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식탁에는 신선한 채소, 허브, 고기 포장, 케이크 상자 등 식재료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봐, 자기가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랑 감바스 만들고 있어. 그리고 디저트로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고마워요. 진우 씨, 정말 다정하네요.
그냥 우리가 그리웠어. 예전에 우리 모습이 오늘 밤이 특별한 밤이 되었으면 해. 자기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의 손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다. 하지만 서연은 내면에서 차가움을 느꼈다. 그녀는 식탁과 식재료들을 바라보았다. 말씀하신 대로 전부 넣었습니다. 만약 음식에 무언가 첨가되었다면? 위험한 무언가가? 아니, 이건 미친 생각이다. 그녀는 너무 많은 추리 드라마를 본 것이다. 진우, 그녀의 남편, 그녀와 15년을 함께 산 사람. 그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이런 걸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는 의심 없이 가볍게 들리도록 질문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가스렌지로 돌아갔다. 그냥 그러고 싶었어.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서먹해졌더라고. 각자 자기 일만 하고 나는 회사에서, 자기는 자기 직장에서, 집에서는 침묵뿐이고. 이건 아니잖아. 뭔가를 바꿔야 해.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서연은 문틀에 기대어 그를 지켜보았다. 진우는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익숙하게 채소를 썰고 고기가 익었는지 확인했다. 그는 정말 요리를 잘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저녁 식사로 그녀를 기쁘게 해주곤 했다. 그러다가 그만두었다. 오늘 당신은 완벽한 남편이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돌아보며 그녀를 유심히 쳐다봤다. 난 항상 그런 남편이 되고 싶었어. 그냥 사는 게 바빠서 그랬지? 필요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돼. 미안해, 서연아. 그동안 차갑게 대해서 우리가 멀어져서. 말은 그럴듯했지만 서연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소리치고 있었다. 믿지 마, 먹지 마, 도망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부엌에서 나왔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팔로 자신을 감쌌다. 생각해야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서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브라우저를 열고 금식을 통한 독극물 중독 증상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눈으로 훑어보았다. 메스꺼움, 현기증, 의식상실, 경련. 어떤 물질은 빠르게 작용하고 어떤 것은 점진적으로 작용한다. 어떤 것들은 부검시 특별히 찾지 않으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세상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는 내 남편 진우다. 나에게 사랑을 맹세했던 사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 그리고 최근 몇 달간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서류와 보험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사람. 서연은 일어나 옷장으로 다가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위쪽 선반을 열고 결혼증명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보험증서가 든 서류를 꺼냈다. 보험증서를 훑어보았다. 금액은 상당했다. 2억 원 수익자는 어머니와 배우자가 동등한 비율로 2억 원의 도심 아파트까지 대략 합쳐서 7대 8억 원 그 정도면 아니 증거 없이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거실로 돌아왔다. 진우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다. 그녀는 그가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비밀번호. 그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진우는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기념일.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숫자를 입력했다. 화면 잠금이 풀렸다. 메시지를 열고 바로 그 모르는 번호를 찾았다. 대화는 짧았다. 마지막 메시지, 말씀하신 대로 전부 넣었습니다. 효력은 바로 나타날 겁니다. 그 위에는 어제 보낸 진우의 메시지, 언제 전달 가능합니까? 금요일 저녁까지 필요합니다. 답장, 내일 아침 지하철역에서 만나죠. 약속한 대로. 더 위에는 일주일 전 진우가 보낸 메시지, 이게 안전하다고 확신합니까? 흔적이 남지 않을까요? 답장, 맛이나 냄새 없이 완전히 녹습니다. 3에서 4시간 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심장마비처럼 보일 겁니다. 누구도 증명 못해요. 서연은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재빨리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자신의 이메일로 보낸 뒤 진우의 휴대전화에서 전송 알림을 삭제하고 기기를 원래 위치에 정확히 되돌려 놓았다.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거의 없었다. 창가로 걸어가 창틀에 기댔다. 심호흡하며 진정하려 애썼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이었다. 진우는 오늘 밤 음식을 통해 그녀를 살해할 계획이었다.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해서 보험금과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그녀와 15년을 함께 산 남자가 그녀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 짓고 껴안고 사랑과 과거로의 회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저녁이 되면 그녀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계산을 잘못했다. 그녀가 메시지를 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 문을 살짝 닫고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유정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정은 변호사로 일했고 똑똑하고 분별력 있으며 믿음직한 친구였다. 유정아, 나야. 그녀가 전화를 받자 서연이 속삭였다. 급하게 내 도움이 필요해. 아주 급해.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야. 농담 아니야? 유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너 어디야? 집이야. 잘 들어. 시간이 없어. 진우 씨, 내 남편이 날 죽이려고 해. 오늘 음식을 통해서 내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봤어. 독약에 대해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라는 내용이 다 적혀 있어. 세상에, 서연아. 확실해? 내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스크린샷 찍어놨어. 지금 보낼게. 맛도 냄새도 없이 녹는다고,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라고, 아무도 증명 못할 거라고 똑똑히 쓰여 있어. 유정아, 나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진짜야. 이서연은 친구에게 스크린샷을 재빨리 전송하며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댔다. 부엌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요리를 하고 있었다. 맙서사 메시지를 본 유정이가 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지금 당장. 그가 만든 건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나와. 내가 나가면 내가 뭔가를 안다는 걸 그가 눈치챌 거야. 그는 모든 걸 파괴하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증거를 없앨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모든 걸 부인하겠지? 내가 꾸며냈다고 스트레스나 편집증이 있다고 할 거야. 그럼 경찰에 신고해. 지금 당장.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 남편이 날 독살하려는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경찰이 와서 그와 이야기하겠지? 그는 모든 걸 부인하고 대화 내용은 삭제할 거고 나는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 취급을 받을 거야. 아니, 증인이 필요해. 현장에서 그를 잡아야 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유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생각하는 게 뭐야? 함정을 팔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저녁에 그가 이 독이 든 음식을 나에게 먹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증인들이 있을 거야. 많은 증인들과 경찰이. 위험해. 서연아, 아주 위험해. 그가 만든 걸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하진 않아. 유정아, 나 좀 도와줘. 내 법률적인 경험이 필요해. 나중에 그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걸 어떻게 제대로 조직해야 할까? 유정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잘 들어. 저녁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해. 가급적이면 친척이나 이웃. 진우 씨가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아주 즉흥적인 결정인 것처럼 해야 해. 오늘이 무슨 기념일이라는 걸 갑자기 기억해냈고 손님을 부르기로 했다는 식으로. 무슨 기념일? 아무거나. 만난 지 15주년, 리모델링한 지 10주년. 하다못해 고양이 생일이라도 상관없어. 고양이가 있다면 말이야. 중요한 건 명분이야. 그리고 반드시 지구대 경찰관이나 아는 경찰을 불러. 보험이나 동네 보안 문제로 상담하고 싶다고 해.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거지. 아는 지구대 경찰관이 있어? 이 경위님이라고. 서로 인사하는 사이야. 가끔 계량기 점검하러 오시거든. 잘 됐네. 그분께 전화해서 수상한 사람들이 보여서 물어보고 싶다고 해. 저녁에 와달라고 부탁해. 마침 집에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리고 모든 걸 녹음기에 녹음해. 저녁 식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진우 씨가 하는 모든 말, 음식을 강요하는 방식까지 전부 증거가 될 거야. 서연은 친구가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다 할게. 고마워. 유정아. 내가 내 목숨을 구하는 거야? 조심해. 그리고 만약 뭔가 잘못되면 즉시 112에 전화해. 약속해. 약속할게. 서연은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베란다에 잠시 더 서서 저녁 도시를 바라보았다. 가로등은 더 밝게 빛났고 거리에는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다.
어딘가 아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삶, 평범한 저녁. 하지만 그녀에게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진우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서연아, 어디 있었어? 춥겠다. 이리 와, 몸 좀 녹여. 금방 가요. 그녀는 평온을 가장하며 대답했다. 그냥 바람 좀 쐈어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진우의 여동생인 지현에게 걸었다. 지현은 오빠보다 3살 어렸고 시립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다. 서연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형님, 저 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 오늘이 우리랑 진우 씨랑 만난 지 15주년이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진우 씨가 기억하고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녁 식사 요리하고 있어요. 혹시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한 7시쯤에요. 같이 앉아서 축하해요. 지현은 놀랐다. 어머, 새언니, 정말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저 저녁에 당직인데 사실 9시에 시작하긴 해요. 1시간 정도는 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해되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셋이서 같이 앉아있으면 좋죠. 제대로 본 지 오래됐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갈게요. 뭐 사갈까요? 와인이나 케이크 같은 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냥 오세요. 다음으로 서연은 위층에 사는 이웃 김영희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복도에서 자주 마주쳤고 가끔 서연이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기도 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래층 서연이에요. 잘 지내시죠? 저희 오늘 작은 가족 행사가 있어서요. 할머니 차 한잔하시라고 초대하고 싶어서요.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어머, 아가씨, 초대해줘서 고마워. 무슨 행사인데? 네, 그냥 기념일이라서요. 부디 와주세요. 7시쯤에요. 와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래, 알았어. 갈게. 올해는 못 잊지만. 물론이죠, 할머니. 기다릴게요. 서연은 직장 동료인 마리와 민호에게도 전화했다. 그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고 친절하고 상냥했다. 두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갑작스러운 기념일, 저녁 초대. 마리는 기쁘게 동의했다. 민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지구대 경찰관이 남았다. 서연은 1년 전 이경희가 문제 생기면 연락하라며 모든 입주민에게 나눠준 명함에서 그의 번호를 찾았다. 이경희님, 안녕하세요. 3동 23호 사는 이서연입니다. 아, 네, 이서연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일주일 동안 저희 아파트 복도에 좀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려서요. 모르는 남자를 몇 번 봤어요. 계단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이웃들도 봤다고 하고요.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좀 불안해서요. 이경희는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 인상착의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이, 외모, 옷차림 같은 거요. 서연은 재빨리 묘사를 지어냈다. 30대 중반쯤이고 보통 키에 검은색 점퍼를 입었어요. 머리는 짧고 검은색이었고요. 계단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집들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그쪽 동을 순찰하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댁에 계실 겁니까? 네, 있을 거예요. 혹시 저희 집에 잠시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7시쯤에요. 제가 그 남자를 언제 봤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들르겠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은 초대되었다. 이제 계획대로 행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저녁을 기다리고 진우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일만 남았다. 그녀는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보험 증서를 가방에 숨겼다. 가방은 침대 밑에 두었다. 만약 무슨 일이 잘못되더라도 중요한 서류만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낡았지만 작동은 잘 되는 대학 시절 강의를 녹음할 때 쓰던 녹음기를 꺼냈다. 배터리를 확인하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가 껐다. 작동한다. 침실문에 걸린 가운 주머니에 숨겼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눈에 띄지 않게 켜서 홈웨어 상의 주머니에 넣을 것이다. 부엌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이리 와오. 파스타 소스 맛 좀 봐. 치즈가 충분한지 말해줘. 서연은 움찔했다.
가야 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아내 역할을 해야 했다. 그녀는 심호흡하고 어깨를 폈다. 침실에서 나왔다. 부엌에서는 크림과 버섯 냄새가 났다. 진우는 손에 숟가락을 들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식탁에는 이미 샐러드가 담긴 접시, 잘린 빵,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자, 봐. 그가 파스타 소스가 묻은 숟가락을 내밀었다. 맛 좀 봐. 어때? 서연은 굳어버렸다. 만약 독이 이미 음식에 들어있다면? 만약 이것이 시험이라면? 그녀가 맛보게 할까? 저희가 좀 아파서요. 그녀가 거짓말했다. 뜨거운 건 못 먹겠어요. 나중에 식으면 맛볼게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가 아파. 언제부터? 어제부터요. 그냥 두면 나을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참을 만해요. 걱정 마세요. 진우는 숟가락을 다시 냄비에 넣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치과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일도 아프면 혼자 갈게요. 우리 저녁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알았어. 하지만 많이 아프면 바로 말해. 진심이야. 그의 걱정은 너무나 진심으로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몇 시간 후에 그녀를 죽일 작정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다정함은 그저 위장에 불과했다. 그런데 진우 씨의 그녀는 목소리가 가볍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다. 생각해보니 오늘이 우리 만난 지 15주년이더라고요. 기억나요? 11월 25일 그 회식 자리에서 만났잖아요. 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맞아. 11월 25일 잊고 있었네. 저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말인데 지현 씨한테 전화해서 저녁에 오라고 초대했어요. 괜찮죠? 우리 셋이서 모인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진우의 표정이 변했다. 순간 그의 눈에 짜증, 심지어 분노와 비슷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자신을 추스르고 미소 지었다. 지현이가 당연히 괜찮지. 그냥 우리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을 보낼 줄 알았는데 옛날처럼 오래 안 있을 거예요. 9시에 당직이래요. 1시간 정도 있다가 갈 거예요. 괜찮죠? 당신 동생이잖아요. 우리 모두 지현 씨 좋아하잖아요. 당연하지. 좋아하지만 서연은 그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혀. 그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다. 증인은 필요 없었다. 그리고 위층 김영희 할머니도 초대했어요. 서연은 그의 반응을 살피며 덧붙였다. 가엾은 할머니, 맨날 혼자 계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차라도 한잔하시면 좋잖아요. 진우는 가스레인지 쪽으로 돌아섰지만 서연은 그의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서연아, 그러지 말았어야지. 나는 우리 둘만을 위한 로맨틱한 저녁을 준비했는데. 손님이라니. 에이, 왜 그래요? 그녀는 다가가 뒤에서 그를 안고 그의 등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 착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기뻐하면 좋죠. 로맨스는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밤은 아직 길어요? 그는 침묵했다. 서연은 그의 심장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화가 났다. 아주 많이. 하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러면 그녀가 무언가 의심할 테니까. 알았어. 마침내 그가 말했다. 오라고 해. 그럼 음식을 더 준비해야겠네. 걱정 마요. 우리 먹을 거 많아요. 모두에게 충분할 거예요. 서연은 그를 놓아주고 부엌에서 나왔다. 손이 떨렸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소리를 감추기 위해 물을 틀었다.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창백하고 동공이 확장된 얼굴.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세면대에 손을 얹고 몸을 숙여 심호흡했다. 공황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었다. 두려움을 보여서도 안 되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녀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를 폭로하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서연은 몸을 일으켜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머리를 정돈한 뒤 욕실에서 나왔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를 보는 척했다. 진우가 부엌에서 나와 문가에 멈춰섰다. 서연아, 지현 씨랑 이웃 할머니 말고 또 누가 와? 직장 동료 2명 더 초대했어요. 마리 씨랑 민호 씨, 당신도 알잖아요. 예전에 회식 때 같이 갔었는데.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완전 파티가 되겠네.
작은 파티죠. 괜찮죠? 아니, 괜찮아. 그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그가 추가 식기를 꺼내며 나지막이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증인들 앞에서 그녀를 독살할 수 없었다.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할까? 저녁 식사를 취소하려 할까? 손님들이 가도록 핑계를 대거나 자신의 계획을 다른 날로 미룰까? 서연은 휴대전화를 들고 유정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손님들 초대했어. 경찰관은 7시에 올 거야. 녹음기도 준비됐어. 진우 씨 불안해하지만 버티고 있어? 또 뭘 해야 해? 답장이 금방 왔다. 단 한순간도 그와 단둘이 있지 마. 손님들이 오기 전에 그가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 어떤 핑계를 대서든 거절해. 힘내. 서연아. 넌 잘하고 있어? 벽시계는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첫 손님이 오기까지 30분 남았다.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거리는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유령처럼 반투명하게 마치 그녀가 이미 온전히 이곳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 있었다. 살아있었고 계속 살아남을 작정이었다. 진우가 와인 잔 2개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서연아, 손님들 오기 전에 우리끼리라도 한잔하자. 우리를 위해, 우리 15주년을 위해 그가 그녀에게 잔을 내밀었다. 서연은 짙은 붉은색 액체를 바라보았다. 만약 저 안에 독이 있다면? 만약 그가 지금 당장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저 머리가 아파서요. 와인 마시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나중에 다 같이 모였을 때 마시는 게 좋겠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도 아프다. 머리도 아프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힘든 하루였어요. 알잖아요. 엄마 집에 반나절이나 있으면서 상자 나르고 그랬잖아요. 그는 그녀를 길고 탐색하는 듯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자신의 잔을 한 모금 마시고 2잔 모두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알았어. 그럼 샐러드나 마저 만들어야겠다. 그는 떠났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험은 통과했지만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더 조심해야 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움찔하며 시계를 보았다. 7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 일찍 왔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꽃다발과 초콜릿 상자를 든 지현이 서 있었다. 새언니,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죄송해요. 차 막힐까 봐 일찍 출발했거든요. 지현 씨, 어서 와요. 서연은 그녀를 안고 꽃을 받았다. 고마워요. 정말 잘했어요. 지현은 안으로 들어와 재킷을 벗었다. 그녀는 오빠와 닮았다. 같은 검은 머리카락, 갈색 눈 하지만 얼굴 표정은 달랐다. 최근 진우에게서 나타난 숨겨진 냉혹함 없이 솔직하고 선량해 보였다. 우리 오빠는 어디 있어요?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어요. 가서 인사해요. 지현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그들의 인사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었다. 진우는 여동생을 만난 기쁨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가 속으로 분노에 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꽃을 화병에 꽂고 초콜릿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작은 케이크를 손에 든 김영희 할머니였다. 아가씨, 그래도 빈손으로 오긴 못해서 파운드 케이크 좀 구워왔어.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외투 벗으시고요. 10분 뒤 마리와 민호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마리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화려한 금발이었고 민호는 안경을 쓴 키 큰 남자로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왔다. 아파트는 목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손님들은 거실에 흩어져 앉았다. 진우는 전체 요리를 나르며 미소 짓고 농담을 던졌다. 서연은 옆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얼마나 환대하는 주인의 역할을 잘 해내는지. 이 가면 뒤에 살인을 저지를 준비가 된 남자가 숨어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지 못할 것이다. 7시 반에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제복을 입고 진지한 얼굴을 한 이경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씨,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막 순찰을 마쳤습니다. 괜찮습니다. 경위님, 어서 들어오세요. 경찰관은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진우가 부엌에서 나와 그를 보고 순간 멈칫했다. 그러고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경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께서의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신고하셔서요. 이야기 좀 나누러 왔습니다. 서연아, 왜 이분을 귀찮게 해?
진우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아마 그냥 택배 기사 같은 사람들이었을 거야.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안 그래요? 이경희는 모자를 벗었다. 몇 가지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이죠. 물론입니다에 서연이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진우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서연은 그의 얼굴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계획했던 저녁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온갖 분노, 의심,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저 그에게 미소로 답했다. 차갑고 평온하게.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진우는 경찰관에게 차를 따라주며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세게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받침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식기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것을 감추려 애썼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가 손님들을 향해 말했다. 이제 메인 요리를 내놓을 테니 식사하시죠. 지현은 말이 옆 소파에 앉아 무언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호는 테이블 위에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김영희 할머니는 얇은 찻잔으로 차를 홀짝이며 입맛을 다셨다. 이경희는 수첩을 꺼내 자기 앞에 놓았다. 이서연 씨, 그 수상한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처음 보신 게 언제입니까?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경찰관의 주의를 끌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를 이곳에 붙잡아 두어야 했다. 처음 본 건 나흘 전쯤이에요. 저녁 7시쯤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그 남자가 우리 층 계단참에 서서 벽에 기댄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나 보다 했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고 15분쯤 뒤에 현관문 구멍으로 내다보니 아직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가 당신을 봤습니까? 네, 뭔가 뜯어보는 듯한 눈길로 쳐다봤어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진우는 부엌 문가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서연은 그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분명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하고 있었다. 그 후에 또 보셨습니까? 이경희가 수첩에 메모하며 계속했다. 네, 이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그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돌아보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또 계단참에 있었고요. 김영희 할머니도 그를 보셨죠? 그렇죠? 나이 든 이웃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가씨. 내가 마침 손녀랑 통화하다가 복도에 나갔는데 그 남자가 거기 서 있더라고. 내가 물었지, 젊은이. 누구 찾아왔수? 그랬더니 층을 잘못 찾았다면서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눈빛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더라고. 진우는 참지 못했다. 정말로 누군가를 찾아왔을 수도 있잖아요. 택배 기사나 배관공, 전기 기사 같은 사람이요. 이 아파트에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경희가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저희 관할 구역에서 아파트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인들이 아파트를 물색하고 입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곤 하죠. 그러니 경계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진우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저는 그냥 서연이가 너무 예민해졌을까 봐 걱정돼서요.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신경이 날카롭거든요. 서연이 그에게 휙 돌아섰다. 진우 씨, 스트레스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똑똑히 봤어요. 저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가 두 손을 들며 진정시키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냥 현실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는 거지. 지현이 놀란 눈으로 오빠를 쳐다봤다. 오빠, 왜 그렇게 이상하게 굴어? 새언니가 경찰에 신고한 건 잘한 일이야.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저도 부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경희가 수첩을 덮으며 덧붙였다. 내일 이웃지구대에도 인상착의를 전달하겠습니다.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가 서연을 보았다. 만약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되면 즉시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제 개인 명함입니다. 사무실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모두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희님. 서연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이제 마음이 좀 놓이네요. 진우는 휙 돌아서 부엌으로 가버렸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무언가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는 크림 파스타가 담긴 커다란 접시를 들고 돌아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붉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식사하세요. 그가 쾌활하게 말하려 애썼다. 뜨거울 때 드세요. 서연아, 샐러드 좀 가져다 줄래? 서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마리가 그녀를 앞질렀다. 내가 도울게. 서연 씨, 앉아 있어. 피곤하잖아. 샐러드 어디 있어? 부엌에요. 냉장고 안에 큰 유리 그릇에 담겨 있어요. 마리가 나갔다. 민호는 식기를 놓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부산하게 움직이며 테이블 주위에 자리를 잡았다. 진우는 와인을 잔에 따랐다.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몇 방울이 식탁보에 흘렀다. 진우 씨, 조심해요. 지현이 그에게서 병을 받았다. 내가 따를게. 오빠는 앉아서 좀 쉬어. 땀이 흥건하잖아. 괜찮아. 난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병은 넘겨주었다. 서연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가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몰래 꺼내 녹음 버튼을 켜고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부터 오가는 모든 말이 녹음될 것이다. 마리가 샐러드를 들고 돌아와 그릇을 테이블에 놓았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진우 씨, 진짜 셰프 같으세요. 고맙습니다. 그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노력했어요.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진우가 상석에 앉았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양옆으로는 손님들이 앉았다. 이경희는 서연의 오른쪽에 앉아 서두를 기색 없이 자리를 지켰다. 자, 건배합시다. 민호가 잔을 들며 제안했다. 이 집의 주인들을 위해, 그들의 15주년을 위해, 사랑이 굳건하고 삶이 행복하기를, 사랑을 위하여. 마리가 화답했다. 모두 잔을 들었다. 진우는 식탁 너머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무거웠고 거의 증오에 가까웠다. 서연은 잔을 들었지만 입술에 대지는 않았다. 살짝 입술만 대는 척했다. 와인에 독이 들어있을 수 있었다. 손님들은 음식을 접시에 담기 시작했다. 파스타, 샐러드, 빵. 진우는 자신의 접시에는 손도 대지 않고 오직 서연이 먹기 시작하기만을 기다리며 그녀를 쳐다봤다. 자기야, 파스타 좀 먹어봐. 그가 요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특별히 자기를 위해 만들었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레시피로. 고마워요. 진우씨. 서연은 미소 지었지만 접시는 건드리지 않았다. 알잖아요. 나 샐러드부터 먹는 거 엄마 집에서 반찬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좀 더부룩해요. 그래도 파스타 좋아하잖아. 그가 고집했다. 목소리가 더 긴장되었다.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꼭 먹을게요. 조금 이따가요. 이미 자신의 접시에 파스타를 덜었던 지현이 맛을 보고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이거 정말 맛있어. 완전 레스토랑 수준인데, 진짜. 그는 활기를 띠었지만 시선은 서연에게서 떼지 않았다. 맛있다니 다행이네. 김영희 할머니도 파스타를 먹으며 칭찬했다. 마리와 민호는 샐러드를 맛보고 있었다. 이경희는 천천히 식사하며 때때로 집주인을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던졌다. 서연은 포크를 손에 쥔 채 앉아 샐러드를 뒤적이는 척했지만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긴장감에 위가 꽉 조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진우가 점점 더 초조해하고 분노로 턱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새언니, 거의 아무것도 안 먹네. 지현이 알아차렸다. 어디 안 좋아? 머리가 좀 어지러워요. 서연이 관자놀이를 만졌다. 아마 혈압이 오르나 봐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좀 누워있는 게 어때? 지현이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내가 방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냥 앉아 있을게요. 진우가 벌떡 일어나 와인병을 잡았다. 서연아, 와인이라도 좀 마셔. 그럼 좀 나아질 거야. 그는 그녀의 잔을 가득 채워 테이블 너머로 내밀었다. 서연은 짙은 붉은색 액체를 바라보고 이어서 그를 쳐다보았다. 진우 씨, 나 머리 아프다고 했잖아요. 술 마시면 더 심해질 거예요. 한 모금 정도는 괜찮아. 마셔. 혈관에 좋대. 그의 고집은 손님들의 주의를 끌기 시작했다. 마리가 민호와 눈빛을 교환했다. 지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오빠, 새언니가 마시기 싫다잖아. 억지로 권하지 마. 여동생이 말했다. 난 그냥 내 아내가 괜찮아졌으면 하는 것뿐이야. 그가 쏘아붙였다. 그게 뭐가 나쁘다는 거야? 식탁에 침묵이 흘렀다. 이경희는 포크를 내려놓고 벌어지는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긴장감이 거의 손에 잡힐 듯 했다. 서연은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깨달았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녀는 일어나 물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부엌으로 갔다. 진우가 즉시 그녀를 따라 나섰다. 서연아, 잠깐만. 그는 부엌으로 들어와 문을 살짝 닫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을 전부 여기로 끌어들였어?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 싱크대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냥 가까운 사람들과 기념일을 축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거 알아? 일부러 이 사람들을 부른 거잖아. 왜? 경찰관은 왜 여기 있는 건데? 이미 설명했잖아요.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무슨 사람? 내가 지어낸 거지. 그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세게 쥐었다. 너 뭘 알아? 뭘 본 거야?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온갖 죄책감, 두려움, 분노,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괴물로 변해 있었다. 이거 놔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대답해 그가 그녀를 흔들었다. 부엌 문가에 지현이 나타났다. 오빠, 무슨 일이야? 왜 새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는 아내를 급하게 놓아주며 물러섰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대화 중이었어. 대화 같지 않은데? 오빠, 정말 미쳤어. 지현의 뒤를 이어 이경희가 들어왔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우가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피곤해서요.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서연은 부엌에서 나왔다. 지현과 경찰관이 그녀를 따라 나섰다. 진우는 가스레인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남아있었다. 그의 어깨가 분노 때문인지 억눌린 울음 때문인지 들썩였다. 그들이 돌아오자 거실에 있던 손님들은 조용해졌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서연이 소파에 앉았다. 남편과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됐는데 저희가 이만 가보는 게 어떨까요? 마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두 분이서만 이야기할 시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부디 남아주세요. 저에게는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요. 민호가 되물었다. 서연 씨, 무슨 말이에요? 진우가 부엌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아름다운 겹겹의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자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거의 무감정하게 들렸다. 디저트야. 서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왕 모였으니 케이크라도 먹자. 그는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마치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무언가와 체념한 듯 했다. 오빠의 지현이 오빠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그는 그녀를 보았고 그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지현아, 미안해. 모든 게 미안해. 뭘 용서해. 이해가 안 돼. 서연이 일어섰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대화 내용 스크린샷을 열었다. 이제 모두 이해하게 될 거예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이경희는 의자의 등을 꼿꼿이 세웠다. 진우는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보며 얼어붙었다. 오늘 낮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 남편이 식료품을 사와서 저녁을 준비할 때 저는 우연히 그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봤어요. 이런 문장이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전부 넣었습니다. 효력은 바로 나타날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화 내용을 전부 봤어요. 진우는 창백해져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여기 스크린샷이 있어요. 모르는 번호와의 대화 내용이죠. 그녀는 천천히 또렷하게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이게 안전하다고 확신합니까? 흔적이 남지 않을까요? 답장 마디나 냄새 없이 완전히 녹습니다. 34시간 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심장마비처럼 보일 겁니다. 누구도 증명 못해요. 지현이 숨을 헐떡이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마리와 민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김영희 할머니는 성호를 그었다. 이경희가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휴대전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녀는 그에게 건넸다. 경찰관은 스크린샷을 유심히 살피고 이어서 진우를 보았다. 이게 당신 대화 내용입니까? 진우는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이게 당신 대화 내용입니까? 이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침내 진우가 쥐어짜듯 말했다. 그럼 이게 뭔데요? 서연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모두에게 말해요. 진우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말해요. 오늘 밤 음식이나 와인을 통해 나를 독살해서 내 아파트와 2억 원의 보험금을 차지하려 했다고 말해요. 사실이 아니야. 그가 소리쳤다. 내가 다 잘못 이해한 거야. 잘못 이해했다고요. 서연은 휴대전화 화면을 손님들을 향해 돌려 대화 내용을 보여주었다. 여기 독약에 대해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라고, 아무도 증명 못할 거라고 쓰여 있어요. 내가 뭘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진우 씨, 설명해봐요. 지현은 마치 나병 환자를 보듯 오빠에게서 물러섰다. 오빠, 이게 사실이야? 정말 새언니를 죽이려 했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쩔 수 없었어. 나 빚이 있어? 엄청난 빚, 대출, 사채. 그들이 날 협박했어. 죽이겠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대신 나를 죽이기로 했다고요. 서연의 내면에서 분노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당신 아내예요. 우리는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 그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미안해. 그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이 날 죽였을 거야. 무서웠어. 그래서 날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요. 서연이 소리쳤고 마침내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쏟아져 나왔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믿었는데 당신은 나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독을 먹이고 내가 죽어가는 동안 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을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경희가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여기 지원 요청합니다. 주소는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안 돼요. 진우가 벌떡 일어섰다. 잠깐만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녀는 살아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내가 제때 모든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만약 몰랐다면 나는 지금 바닥에 누워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을 거고 당신은 겁에 질린 남편인 척하며 119에 전화했겠죠. 지현은 서연을 껴안고 울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내 오빠가 어떻게 그런 짓을. 민호와 마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김영희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기도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경희는 통화를 계속하다가 진우에게 다가갔다.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미수에 그쳤잖아요. 진우가 마지막 희망에 매달렸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녀는 다치지 않았어요. 대화 내용은 범행 의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살인 의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다. 손을 뒤로 하십시오. 진우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용서를 구하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외면했다. 용서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서연 씨, 이경희가 수갑을 채운 뒤 그녀에게 말했다.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일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갈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이야기하고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도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준비한 모든 음식을 수거해야 합니다. 감정을 위해 보낼 겁니다. 아무것도 만지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음식으로 가득 찬 식탁을 바라보았다. 파스타, 샐러드, 케이크, 아름답게 차려진 죽음. 그녀의 죽음이었다. 10분 뒤 경찰차가 도착했다. 진우는 아파트에서 끌려나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걸어갔다. 지현은 통곡하며 그 뒤를 따랐다. 서연은 마리와 민호와 함께 아파트에 남았다. 김영희 할머니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마리가 서연을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힘내, 서연아. 내가 모든 걸 밝혀내서 정말 다행이야. 내 목숨을 구한 거야?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서연이 속삭였다. 15년을 함께 했는데 돈 때문에 날 죽이려고 했다니.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어.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거야. 서연은 소파에 앉아 팔로 자신을 감쌌다. 아파트가 갑자기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지만 이제는 배신의 기억만이 살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절대 편히 살 수 없을 거야. 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그가 독이 든 저녁을 준비하며 서 있던 모습이 떠오를 거야. 이사하면 돼. 마리가 옆에 앉았다. 이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를 사는 거야?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그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롭게. 그 사람 없이. 그녀는 먹다 남은 저녁 식사가 차려진 식탁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감정을 위해 수거될 것이다. 음식에 독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진우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녀는 살아남을 것이다. 자유롭고 혼자이지만 살아남을 것이다.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밤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멀리 어딘가 경찰차 안에서 그녀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살펴야 했던 남자가 가고 있었다. 대신 그녀를 죽이려 했던 남자가.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녀는 버텨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거짓도, 두려움도, 배신도 없는 삶. 서연은 차가운 유리에 손가락을 댔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는 아직 아팠다. 영혼이 아팠고 부서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이 고통이 지나갈 것을 알고 있었다.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살아있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아침은 전화벨 소리로 시작되었다. 서연은 눈을 떴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젯밤은 유정의 집에서 보냈다. 친구는 그 끔찍한 일을 겪은 후 서연이 아파트에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고집했다.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사건을 맡은 검사였다. 이서연 씨, 저는 박 검사입니다. 오늘 진술을 위해 나와주셔야 합니다. 11시 괜찮으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가겠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고 유정이가 정성껏 타준 커피를 마신 뒤 검찰청으로 향했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 집,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달랐다. 마치 왜곡된 유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검찰청에서 그녀를 맞이한 박 검사는 지쳐 보이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50대 남성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하고 앉으라고 권한 뒤 녹음기를 켰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편이 무언가 꾸미고 있다고 처음 의심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서연은 오랫동안 자세히 이야기했다. 지난 몇 달간 진우가 어떻게 변했는지, 더 차갑고 무심해졌는지에 대해, 유언장과 보험에 대한 그의 질문들, 베란다에서의 이상한 통화들에 대해, 그가 갑자기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가 그 운명적인 메시지를 보게 된 것에 대해, 그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손님들을 불렀던 것에 대해 검사는 메모를 하며 듣다가 대화 내용 스크린샷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을 유심히 살폈다. 남편분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대화 내용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피의자인 최동수, 38세, 제약창고 직원을 체포했습니다. 그가 남편분께 독극물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같은 물질이 담긴 약병 3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디곡신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다량 복용 시 심장마비를 유발합니다. 증상이 실제로 심근경색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별한 분석 없이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였다. 진짜 독약, 진짜 살인계획. 만약 그녀가 그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쯤 그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압수한 음식과 음료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검사가 계속했다. 독극물은 레드와인 병과 케이크 크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남편분은 이중보험을 계획했던 겁니다. 당신이 와인을 거절하면 반드시 케이크는 맛볼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세상에. 서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그렇게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똑똑하고 신중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구하신 겁니다. 진술을 마친 후 서연은 밖으로 나왔다. 햇살은 밝게 빛났지만 그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초겨울의 기운이 이미 공기 중에 느껴졌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현에게서 온 몇 통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세연이 지현의 목소리는 눈물로 잠겨 있었다. 저 구치소에 있는 오빠한테 다녀왔어요. 그 사람이 뉘우치고 있다고, 세연이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해달래요. 아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보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새언니, 이해해요. 하지만 그는 제 오빠고 제가 그냥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새언니 편이에요. 그가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 대신 사과할게요. 그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지현 씨,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건 그의 선택이에요. 오직 그의 선택. 당신에게는 아무런 악감정 없어요? 고마워요. 만약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이든 위로든 언제든지 전화해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서연은 검찰청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쁘게 서둘렀고 누군가의 세상이 방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이혼 소송 서류가 도착했다. 진우는 이해 없이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변호사는 저항하는 것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는 결혼 전 상속받은 개인 재산으로 온전히 서연의 소유로 남았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거의 없었다. 가구 몇 점과 가전제품 정도였다. 형사재판은 2달 후에 열리기로 했다. 진우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로 8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이 예상되었다. 그의 공범인 최동수 역시 강력한 물질 불법 유통 및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서연은 재판에 가지 않았다. 그녀는 검사에게 모든 진술을 했지만 법정에 앉아 진우를 보고 그의 변명을 듣는 것은 감당할 힘이 없었다. 유정이가 그녀 대신 갔다가 나중에 이야기해 주었다. 진우는 울면서 용서를 빌고 빚과 협박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법원은 그에게 동정하지 않았다. 징역 10년, 중형이었다. 그는 자기가 받을 만한 벌을 받은 거야. 유정이가 그녀의 아파트 부엌에 앉아 말했다. 서연아, 이제 한숨 돌려도 돼. 다 끝났어. 모르겠어. 서연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정의가 실현됐으니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무언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구멍이 남은 느낌이야. 그건 정상이야. 넌 트라우마를 겪었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가장 심각한 트라우마 중 하나야. 치유될 시간이 필요해. 심리상담 예약했어. 서연이 고백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밤마다 악몽을 꿔 내가 그 저주받은 케이크를 먹고 그러고 나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나. 심리상담은 잘한 결정이야. 도움을 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 넌 강한 사람이야. 서연아. 아주 강해. 너 같은 상황에서 모든 여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었을 거야. 서연은 일주일에 2번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60대 여성 김 선생님은 그녀가 감정을 정리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세상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왔다. 당신은 사람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한 상담 시간에 상담사가 말했다. 당신은 삶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삶이 다시 당신을 칠까 봐 두려운 거죠. 하지만 삶은 당신을 배신한 한 사람과 동일하지 않아요. 착하고 정직하고 믿음직한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서연은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는 것을 보며 말했다. 저는 진우 씨와 15년을 살았지만 그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혹시 당신이 무시했던 작은 경고 신호들은 없었나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있었다. 최근 몇 년간의 그의 냉담함, 그녀가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의 짜증, 그녀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 그녀는 그것을 피로, 스트레스, 중년의 위기 탓으로 돌렸다. 진실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있었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제가 그냥 알아차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당신은 알아차리고 자신의 직감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당신의 직감이 당신을 구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올바르게 행동했어요. 점차, 아주 천천히 서연은 삶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직장으로 복귀했고 동료들은 동정과 지지로 그녀를 맞이했다. 아무도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마리와 민호는 자주 전화를 걸어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힘든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어머니는 매주 찾아와 음식을 해주고 아파트를 청소하고 서연이 특히 힘들어할 때 그냥 옆에 앉아 계셨다. 그녀는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지도 꾸짖지도 설교하지도 않았다. 그냥 곁에 있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서연아, 어느 날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지옥을 겪었지만 살아남았어.
이제 내 앞에는 온전한 삶이 있어. 새롭고 다른 삶은 너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모르겠어요, 엄마.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지 확신이 안 서요. 그냥 혼자인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외로움은 해결책이 아니야. 넌 젊고 아름답고 똑똑해. 내 앞날은 창창해. 이혼 후 반년이 지나 서연은 변화를 결심했다. 먼저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꿨다. 어두운 벽 대신 밝은 벽, 새 가구, 다른 주방 구조. 진우와의 이전 삶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치우거나 교체했다. 아파트는 달라졌다. 신선하고 밝고 아늑해졌다. 그들의 아파트가 아닌 그녀의 아파트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오랜 취미였던 그림을 떠올렸다. 젊었을 때 그녀는 미술학원에 다니며 화가가 되기를 꿈꿨지만 이후 삶이 바빠지면서 다른 우선순위가 생겼다. 이제 그녀는 성인 미술 강좌에 등록했다. 일주일에 2번 화실에 가서 붓과 물감, 캔버스를 들고 창작에 몰두했다. 그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표출할 출구를 제공했으며 강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재능이 있으시네요. 선생님이 그녀의 또 다른 작품인 해질녘 외로운 나무가 있는 겨울 풍경을 보며 말했다. 색감과 구도를 느낄 줄 아시네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칭찬, 진심 어린 인정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 기분이 좋았다. 또 다른 변화. 그녀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매 주말마다 어머니 댁에 가서 집안일을 돕고 함께 요리하고 옛 가족 사진을 보았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이야기, 아버지를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아버지는 10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항상 그에 대해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요. 서연이 낡은 부모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존중, 보살핌, 지지. 그래, 딸아.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물론 우리도 싸우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한 팀이었지. 항상. 서연은 어머니를 안았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모든 남자가 배신자는 아니다. 그저 그녀가 진우와 운이 없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사람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 끔찍한 저녁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서연은 새롭게 단장한 아파트 부엌에 앉아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가벼운 눈이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멀리서 성당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겨울 아침, 평온하고 평화로운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가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 씨, 저 지훈이에요. 미술 학원 같이 다니는?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기억해요. 안녕하세요. 지훈 씨. 저기 생각해봤는데요. 저희 학원생들이랑 지역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회를 열기로 했어요. 서연 씨도 참여해 주셨으면 해서요. 서연 씨 풍경화가 정말 좋거든요. 참여하시겠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전시회. 그녀의 작품이 전시회에 걸린다. 네, 물론이죠. 기꺼이 참여할게요. 잘 됐네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논의 끝나고 어디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한지훈은 유쾌하고 차분하며 지적이고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수업 후에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웠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자는 초대는 이미 다른 무언가였다. 무언가의 시작. 그녀는 상담사의 말을 떠올렸다. 계속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같이 가요. 통화가 끝난 후 서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지친 얼굴, 눈가의 찻주름, 관자놀이의 흰머리.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다. 1년 내내 보이지 않았던 반짝임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앞에는 온전한 삶이 있었다. 새롭고 다르고 그녀 자신만의 삶. 서연은 일어나 창가에 놓인 이젤로 다가갔다. 그 위에는 미완성된 그림이 놓여 있었다. 봄의 정원, 활짝 핀 사과나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 그녀는 붓을 들어 흰색 물감을 묻히고 나무에 꽃잎을 더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계속 눈이 내렸지만
그녀는 봄을 그리고 있었다. 가장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항상 온다. 저녁에 서연은 유정이에게 전화했다. 유정아, 그거 알아? 나 다시 살기 시작하는 것 같아. 기쁘다. 서연아, 정말 기뻐.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어떤 남자가 나한테 커피 마시자고 했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그러자고 했어? 그거 잘 됐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거네.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보고 싶어.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고 싶어. 있어. 서연아. 반드시 있어? 그날 밤 서연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악몽은 찾아오지 않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두려움 없이 그날 저녁의 기억 없이 평온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그림 속 봄의 정원을 보았다. 활짝 핀 사과나무, 따뜻한 바람, 새들의 노래, 그리고 나무 아래 서서 그녀에게 미소 짓고 있는 아버지. 잘했다. 딸아, 그가 꿈속에서 말했다. 넌 해냈어. 이제 살아. 그냥 살고 행복해져. 아침에 서연은 가벼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그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겨울 공기가 눈과 침엽수 냄새를 품고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멀리서 누군가 웃고 있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서연은 이 삶의 일부였다. 살아있고 자유로우며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그녀는 진우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보았던 그 끔찍한 저녁을 떠올렸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버텨냈다. 그녀는 싸웠고 이겼다. 이제 앞에는 미래가 있었다. 미지의 조금은 두렵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그림 전시회. 지훈과의 만남, 새로운 인연,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삶. 서연은 이젤로 다가가 자신의 봄 그림을 바라보았다. 햇빛을 조금 더하고 하늘을 더 밝게 만들고는 미소 지었다. 그래, 겨울은 길고 끔찍했지만 봄은 왔고 인생은 계속된다. 그녀의 삶, 자유롭고 안전하고 진정한 삶,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